제가 웬만하면 부동산 경매에 대한 이론 영상은 거의 안 찍고 대부분 실전 위주로 투자 경험 위주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올렸는데, 제가 또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는 입장으로서 거기서 이제 부동산 경매가 모든 과목에서 꽤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고, 또한 출제 빈도도 꽤 높더라고요. 그래서 경매에 대해서 이론 영상을 한번 찍어보면 어떨까 해서 오늘 이렇게 찍게 됐고, 또 최근에 깡통 전세 그리고 뭐 전세 사기 이런 게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런 걸 보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 경매가 이제 돈을 버는 목적으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내 소중한 이제 재산을 지키는 데 있어서도 부동산 경매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부동산 경매를 공부한 사람이라면, 한 번이라도 투자를 해본 사람이라면 절대 전세 사기 이런 거에는 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론에 대한 좀 영상도 좀 찍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제가 경매 절차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하는 그런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보다도 쉽고 자세하게, 그리고 10분 이내로 짧게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제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부동산 경매라는 게 돈을 안 갚으면 이제 경매로 나오게 되겠죠, 부동산이. 보통 이제 저당권자나 그리고 다른 채권자에 의해서 부동산 경매를 신청을 하게 되겠죠. 그럼 이제 법원에다 신청을 합니다. 그럼 법원은 이제 첫 번째로 경매 개시 결정이라는 거를 내리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현황 조사를 나가게 되고, 부동산 물건 명세서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감정평가원에다가 감정 의뢰를 해요.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감정 의뢰를 하게 되면 최저 매각 가격이 결정이 되게 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배당 요구 종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돈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들, 채권자나 저당권자, 그리고 여기서는 또 세입자도 있겠죠.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배당을 요구를 하라고 이거를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입찰을 실시를 하게 되죠. 보통 여기서 한 텀이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돼요. 6개월 정도 소요가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최저 매각 가격은 6개월 전에 실시한 감정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입찰 전에 배당 요구를 하잖아요. 배당 요구를 하기 때문에 입찰에 응하는 응찰자 입장으로서는 웬만한 권리 분석은 다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매가 안전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장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인데, 만약에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 하면 이제 경매 입찰 기일날 아무런 정보를 알 수가 없죠. 저희는 대항력이 있다는 것만 알지 그런 걸 모르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좀 리스크가 있는 좀 특수 물건이 되겠죠. 근데 뭐 배당 요구를 했다 하면 보증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우리가 인수해야 될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입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권리 분석만 뭐 할 줄 알면 뭐 큰 리스크는 없다고 봐야죠. 자, 이제 입찰을 실시를 하게 돼요. 방법은 이제 그 기일에 입찰을 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입찰 보증금이라는 걸 내고 응찰을 하게 됩니다. 보통 최저 매각 가격의 10%를 내게 되고, 아무도 이제 그날 입찰에 응하는 사람이 없다면 유찰이 돼요. 유찰이 되면 다시 이제 새 매각이 되고, 거기서 이제 저감률이라는 게 있어요. 다시 그 가격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서울 같은 경우는 20% 가격이 깎이게 되고, 다른 지역은 보통 30% 가격이 깎이게 됩니다. 만약에 최저 매각 가격이 1억짜리였다 그러면 다음 회차에서는 8천만 원 그리고 7천만 원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조금 더 언급을 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응찰을 하게 되면 최고가를 적어낸 사람이 당연히 낙찰이 되겠죠. 낙찰이 되는데, 여기서 차순위 매수 신고라는 게 있어요. 차순위 신고. 이게 뭐냐면, 낙찰을 받지 못한 사람도 차순위 신고를 하면 최고가 매수인이 만약에 대금을 다 완납을 안 하거나 최고가 매수인 신분을 포기를 하게 되면 그 사람한테 이제 그 해당 물건을 낙찰받을 수 있는 권한이 가게 되는 거예요. 차순위한테. 이거는 보통 2등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3등 응찰자, 4등 응찰자도 할 수가 있거든요. 단 여기서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라는 게 최고가 매수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입찰 보증금을 뺀 금액보다는 내가 쓴 응찰 가격이 높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 드리면, 만약에 1억짜리 이제 최저 매각 가격의 물건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최고가 매수인이 1억을 적어서 낙찰을 받았다고 예를 들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 물건에 만약에 8,900만 원으로 썼으면 나는 차순위 신고를 할 수 있냐?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 최고가 매수인이 1억을 적어냈죠. 그리고 감정가가 1억이었으니까 거기서 입찰 보증금은 1,000만 원. 그러면 1억 빼기 1,000만 원은 9,000만 원이죠. 근데 저는 이제 8,900만 원을 적어냈으니까 100만 원이 모자라서 여기서 차순위 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제 차순위 신고를 하게 되면 저도 이제 보증금을 당일날 돌려받지 못하게 되고, 대금을 이제 만약에 최고가 매수인이 완납을 했을 경우에
그때 가서 저는 이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최고가 매수인이 낙찰 대금을 완납을 못하게 되면 제가 이제 낙찰자가 되는 거고. 자, 이해가 되셨나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좀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드렸던 영상에서 최고가 매수인이 잔금을 안 냈더라고요. 그 이유는 이제 고가 낙찰, 시세 조사를 잘 못했거나, 저는 이제 이게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을 제외한 나머지 2, 3, 4 등은 응찰 가격이 비슷했어요. 근데 아무도 차순위 신고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그분이 워낙 뭐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떴기 때문에 아무도 신고를 못했는데, 만약에 이런 분만 없으면 내가 이제 낙찰을 이 물건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사람 때문에 못 받는 거잖아요. 얼마나 아쉬워요. 나는 차순위 신고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이 물건은 이 사람이 이제 낙찰을 받은 지 벌써 한 달도 훨씬 넘었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또 재매각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만큼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는 입찰 보증금 10%가 아니라 20%를 처음부터 적용을 해서 조금 차순위 신고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좀 완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또 이제 재매각이 되면 이제 보증금이 10%가 아니라 20%로 다시 진행이 되는데, 이때는 이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차순위 신고 이런 걸 할 수가 있겠죠. 할 수가 있는데 처음부터 좀 입찰 보증금의 2배를 적용해서 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이제 유찰이 안 되고 이제 만약에 이제 낙찰이 됐다 하면 2주 후에 경락 허가가 떨어집니다. 자, 2주 동안 이제 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채권자도 그렇고 뭐 여기서 이제 최고가 매수인도 이 물건이 좀 이상하다 하면 뭐 불허가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기간이 한 2주가 주어지고, 2주 후가 되면 경락 허가가 떨어지고 이제 최고가 매수인에게 대금을 지불하라는 대금 납부 기한이 정해져요. 이거를 이제 통보를 하게 됩니다, 법원에서. 보통 이제 경락 허가가 떨어지고 나서 한 30일에서 한 40일 정도? 보통 한 40일 정도 시간을 주는 것 같아요. 한 달보다 조금 더 줘요. 그렇게 대금 납부 기한이 정해지면 이 기한 내에 대금을 납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딱 언제까지라고 해서 이날에 맞춰서 내야 되는 게 아니라 기한 납부예요. 그러니까 이 기간 내에는 어느 때나 대금을 납부를 하게 되고 할 수가 있고, 자, 여기서 이제 또 대금을 미납할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사유로 이제 미납을 하게 되면 또 다시 재매각에 들어가게 돼요. 여기서는 이제 저감률이라는 게 없고 다시 재매각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매각이 들어가면 최저 매각 가격의 보증금은 20%를 적용을 해서 다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보통은 이제 대금 납부를 하게 되면 저는 이제 최고가 매수인에서 이제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자가 되는 겁니다. 보통 일반 매매에서는 뭐 등기를 해야 부동산에 대한 그 권리가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경매 같은 경우는 민사 집행법에 의해서 대금 납부를 완료를 하게 되면 그 날 바로 이제 저에 대한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대금 납부와 동시에 보통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죠. 뭐 보통 셀프 등기를 할 수도 있는데, 보통은 다 그 이제 대출 자서를 받게 되면 그 자서 받은 그 금융권에서 소개한 법무사, 연결되어 있는 법무사를 통해서 대금 납부를 하고 보통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다 진행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취등록세 내고 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면 이제 법원에서는 배당을 다 실시를 하게 되겠죠. 낙찰자, 뭐 이제 소유권을 이전받은 제 입장에서는 보통 뭐 배당을 제가 인수되는 권리가 없다고 하면 뭐 여기까지는 뭐 신경 쓸 게 전혀 없습니다. 법원에서 다 알아서 해요. 거기에서는 이제 저는 전혀 신경 쓸 게 없고, 여기까지 이제 진행이 되면 이제 부동산을 인도를 하고 명도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저희가 명도 협상이 원활히 진행되면 뭐 좋겠죠. 가장 베스트인데 또 제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강제 집행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선행돼야 될 일이 있어요. 바로 이제 인도명령 신청이라는 거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대금을 납부하고 6개월 이내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신청을 하는 게 가장 좋고, 이거는 어떻게 신청을 하냐? 그 법무사를 통해서 대금을 내잖아요. 그 이제 납부 대금을 완납을 하게 되는데, 그때 법무사한테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도 해주세요 하면 보통은 다 해줍니다.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해주니까 꼭 인도명령 신청을 해달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혹시나 이제 일이 좀 잘 진행이 안 돼서 강제 집행에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미리 이제 법적인 절차를 미리 진행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명도까지 다 진행이 되면 이 물건을 뭐 팔거나 뭐 세입자를 넣거나 뭐 제가 살거나 가서 살거나 하면 되는 거겠죠. 이렇게 이제 경매는 진행이 되는 거고, 뭐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아시고 경매를 하는 게 좋지 않나는 게 제 생각이고, 뭐 부동산 경매는 가장 중요한 거는 권리 분석은 기본적으로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뭐 시세조사, 시세보다 싸게 받아서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제 값에 팔거나 돈을 남겨서 팔거나 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만 명심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신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